안녕하세요. 두잉글리시 대표원장 웨이드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 그리고 학업 관련된 주제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공부라는 주제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진로진학 전문가로서 10여 년간 지내면서 문헌, 연구 그리고 실전 사례를 통해서 느끼고 공부한 점을 나누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아이의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많은 공유,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가치 변화는 과거 대비 꽤 오래전부터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로서 그 당시 때는 사실은 어, 성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듣고 많이 살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뭐 자식한테 바랬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뭐 조금 더 성공해라 이런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게 아이가 잘 본인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대부분 바라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매번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객관화된 현실 속에서 입시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교육 트렌드 변화는요. 뭐 자기주도 학습, 뭐 디질로그, 뭐 좋은 말들이죠. 뭐 지적 탐구 역량, 문제 해결력, 뭐 문이과 융복합 인재, 뭐 4차 혁명 시대 인재상 뭐 다 좋은 말이고요. 이런 단어들은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대학 주요 입시 전형에서 어, 그 전형을 관통하는 키워드들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학업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거를 대단히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특목자 사고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기준으로 지금 학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또 들여다보면요. 예전에는 수능 시대였고 학력 시대였고 스펙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러닝이 더 우선이었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험은 객관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수능 시대는 학생부 시대로 변화가 됐고요. 학력 시대는 역량, 인성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과 정량화된 스펙은 스토리가 있는 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성은 뭐 정성스럽다가 아니라 양을 정하지 않고 깊이 있게 무언가를 본다라는 느낌의 정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닝에서는 이제 습으로 넘어왔죠. 자, 객관식은 모든 시험이 서술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는 왼쪽에 있는 키워드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면 요즘 아이들은 오른쪽에 키워드에 맞춰서 학교도 변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쪽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왼쪽에 있는 키워드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사실은 트렌드에 좀 벗어나고 뒤처진 것이다. 오히려 요즘에는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들은 사실은 지금 왼쪽의 키워드들을 경험했던 세대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조금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트렌드도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불과 한 8여 년 전에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입시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이랬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냥 떠들던 얘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지 않습니다. 엄마의 정보력이 무조건 뭐 갑인 시절이 있었죠. 한동안은.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돼지 엄마라는 표현도 썼었고 동네별로.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정보력을 집중적으로 테이크하는 어떤 가져가는 것들이 뭐 어떤 말 그대로 정보력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입시도 다분화돼 있고 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우리 아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컨셉으로 트렌드가 많이 변해왔고요.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예전에는 미덕으로 비춰졌을 때도 잠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인성, 진로, 독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 어머님이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잔소리는 엄마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독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숙제했어, 뭐 했어, 뭐 씻었어, 뭐 정리했어, 이런 청소했어, 이런 일련의 아이들이 듣기에는 잔소리 같은 것들 연속에 책 읽어라, 책 안 읽니? 이런 얘기는 사실은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갖고 엄마로부터의 조금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아빠가 독서 지도라든지 관심 있게 같이 책을 읽는 거는 대단히 좋은 가족 행사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력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른들한테 배우는 배려와 인성함양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특목자 사고를 갈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양식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3번 항목에 해당하는 어떤 인성 항목에 대해서 쓸 때는 이런 배려와 인성 함양 그리고 갈등 관리에 대해서 잘 스토리감 있게 써내려가는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학, 과에 맞춰서 보다는 뭐 또 학교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뭐 성적에 맞춰서 그렇게 뭐 진학을 베이스로 했는데 요즘에는 진로를 베이스로 사실은 많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학교 변화 트렌드랑 뭐 부모 변화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의 현 주소는 공부는 인생의 전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성적과 입시라는 틀 안에서 보면 공부 성적과 입시 이렇게 이 틀 안에서 보는 공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행복이 성적순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틀 안에서 보면 공부는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이라는 인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공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학업도 될 수 있고 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업무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은 알아가는 과정을 공부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런 그 의미에서 측면에서는 단언코 공부는 인생에서 전부인가요? 네, 저는 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관련된 거는 너무 미시적인 것 같고요. 조금 거시적으로 판단을 공부를 그렇게 좀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공부 능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라는 대전제 하에 오늘 설명의 키 내용을 풀어가겠는데요. 자, 공부를 그래서 잘하는 비법 뭘까요? 자, 공부 능력은 IQ 지수랑 같다. OX일까요? 네, X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공부 능력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부 능력과 IQ 지수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 능력을 우리가 공부 지수라고 부를 텐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공부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능력하고 학습 활동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자, 학습 능력과 학습 활동 관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학습 능력은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학습 능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강화가 되거나 발달이 되는 여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좋은 능력들이라고 얘기하듯이 학습 능력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습 활동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습관과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학습 능력은 선천적, 오른쪽에 있는 학습 활동은 후천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밸런스 있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부 지수 중에서도 가장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공부 능력의 키포인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지각력입니다. 지각력하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간지각력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도형 파트를 얘기하고요. 도형 파트 기본 도형부터 시작해서 뭐 삼각비, 피타고라스 이쪽 파트 다 기억하시죠? 이게 고등학교로 하면 기하 벡터라는 이제 고수학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공간지각력을 베이스로 합니다. 공간지각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 단원들을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풀어지는 심화 능력에 대해서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생활적으로 공간지각력을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드리면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크게 안 받아도 이렇게 좀 잘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공간지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차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을 잘 파악을 해서 주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공간지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차를 뭐 20년, 30년 열심히 운전을 오래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주차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늘거나 시간 비례해서 늘거나 하는 분들 보셨나요? 저는 여태까지 많이 보진 못했어요. 물론 차가 바뀌거나 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건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하지만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공간지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공간지각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양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과 계열이고 공학 계열이다. 그러면 아이는 뭐 부모를 뭐 복합적으로 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베이스를 뭐 아빠를 더 닮을 수도 있고 엄마를 더 닮을 수도 있고 한데 확률이 이 아이는 공간지각이 높을 가능성이 많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빠는 뭐 공대, 공과 계열인데 엄마는 문과 계열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아빠를 닮은 아이는 공간지각력이 좋을 거고요. 엄마를 닮은 아이는 뭐 공간지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뭐 딱 재단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실생활에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동 발달 특성이라든지 좀 제반적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가정 내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공간지각력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신뢰할 수는 없고요.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간지각력을 체크하는 게 그때는 조금 더 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를 누굴 더 닮았는지 하고 행동발달 특성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그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큐브라든지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주려고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간지각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이건 타고나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게 좀 약간 이게 공간지각이 없다 있다는 아닙니다. 뭐 도드라지게 좀 있던지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던지 이런 게 있는 것이지 뭐 아예 있다 없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공간지각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학원이나 어떤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도움을 받아서 큐브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뭐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크게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주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가 뭐 즐겁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없던 공간지각력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대로 공간지각력이 좋은 아이들은 공간지각력을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아니요. 딱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간 지각력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걸 떨어지는 것들을 어렸을 때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좋지. 이걸 더 잘하게끔 하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육을 시키는 게 훨씬 경험상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공간지각력은 어떤 걸까요? 라고 하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입체 도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 답을 고르는 거라든지 뭐 통나무를 다음과 같은 모양을 배웠는데 몇 조각이나 할까? 이 공간지각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일까요? 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전경입니다. 아카데미아 나중에 아이들이 여기에 뭐 여행을 뭐 가게 된다 그러면 한번 가서 앞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전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것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기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지각력을 베이스로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은 공간지각력을 기본으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간지각력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힘들 거니까. 그 정도로 이 기하 공간지각력은 사실은 천재들의 영역으로 예전부터 분류가 됐습니다. 자, 나오는 이 사람들. 자, 영국 네이처지 유명한 그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역사상 천재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관통하는 것들이 기하학에 능통한 그 공간지각력이 뛰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지각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천재로 갈 수 있는 학업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베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간지각력이 높다는 거는 좋은 플러스의 의미겠죠. 우리 아이가 공간지각력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낮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텐데 이게 꼭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거를 학습 전략을 통해서 솔루션 한번 볼 텐데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지각력이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서 복합적으로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지각력이 높은 아이들은 뭐 5세에서 9세 사이 아이들의 뇌 구조라든지 회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말을 10마디라고 하면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정도 왔을 때 얘기를 복합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올 말들을 예상하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간지각이 높은 아이들은 복합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반응도 빠르고 똘똘해 보이고 어른들을 속이기 쉽죠. 속이기 쉽다는 거는 똘똘해 보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저 아이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산만함이라는 이제 변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른들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해가 끝났거든요. 다음 말의 올말은 이미 다 예상이 됐고 몇 번 혹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여지없이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러면 매번 그런 순간이 연속이 되면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산만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간지각력과 이 산만함은 같이 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고요. 제가 본 결과. 그리고 산만함이 있는 아이들은 또 공간지각력이 또 있는 편이 많더라. 이렇게 또 거꾸로도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차분하게 앉아서 끝까지 말을 듣고 자기 물건 잘 챙기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태도도 좋고 그리고 항상 예쁜 것 같고 뭐 행동도 다소곳하고 자기 물건 잘 챙기고 말도 끝까지 듣고 뭐 알림장도 잘 쓰고 필기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공간지각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공간지각력이 낮기 때문에 사람 말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공간지각력이 높은 아이들처럼 복합적으로 듣질 못하고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10마디를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순차적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을 예상을 생각보다 빨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끝까지 듣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차분함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라든지 그 밖에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공간지각력과 어떤 태도, 산만함은 산만함의 어떤 상관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요걸 베이스로 학습 전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입니다. 공간지각력도 높고 학습관도 높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전체 학생들 비율 중에 아이들 비율 중에 4% 이내입니다. 공간지각력이 높으면서 학습관이 좋은 아이들. 대부분 이 친구들은 상위권에서 놀고요. 그리고 영재과학고를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권을 다 노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쪽으로 가죠. 공간지각력 높고 학습관도 높기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수월하고 어렵지 않고 이것들이 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진로 적성 파악에서 놓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권 아이들 중에 전공 적합이 안 맞아서 일단은 뭐 진학은 잘 했는데 전공이 잘 실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다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편입을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상위권에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못 보셨다면 항상 좋은 얘기만 밖으로 나오지 이런 친구들은 숨어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입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외로 의대라든지 좋은 상위권 대학교에 입시 컨설팅을 받고 갔는데 반년이나 1년 후에 다시 연락 와서 다른 걸 도전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매년 꽤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은 공부라는 거 자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본인이 뭘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떤 탐색이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성적을 좀 쫓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적 파악이라든지 본인을 좀 아는 게 대단히 좀 필요하다. 항상 솔루션을 주는 부분이고요. 자, 공간지각력은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간지각력이 낮아.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공간지각력이 낮지만 학습관은 반비례적으로 높은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공간지각력이 높으면 성적을 높게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적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극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케이스 1번이고요. 대부분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 극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위권 아이들은요. 다 케이스 2에 해당합니다. 공간지각력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학습관이 워낙 탄탄하게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적권이 다 상위권으로 유지하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대부분은 2, 3등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요 케이스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고난도 사고력 문제를 요하는 4점짜리 문제들이 간혹 몇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다 틀려더라도 서울대를 진학하는데 전혀 점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를 항상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가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매몰되지 말고 그거 차라리 기분 좋게 찍고 맞출 수 있는 2점, 3점짜리 문제 다 맞추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전략을 새롭게 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상 공간제 강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 말을 순차적으로 듣기 때문에 예상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제 강력이 낮은 친구들은 사람 말을 예상을 못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당황을 합니다. 임기응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수업 시간에 나가야 될 진도들을 미리 살펴보고 예습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업 시간을 훑어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것 같은 느낌 효과가 들어서 훨씬 수업이 오거나이즈 정리가 많이 잘 되고요. 그리고 예습을 안 하고 자꾸 들어가는 습관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맹점에 빠지냐면 필기 열심히 해놓고 너무 예술적으로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 필기한 거 다시 설명 좀 해볼래?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 그러면 몰라요. 필기는 이렇게 잘 해놨는데 본인이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필사 수준으로 베껴 쓰듯이 수업에 집중해서 필기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칭찬해 줄 만하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해력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해서 항상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다시 공부로 재전환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존재합니까? 극상위권.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케이스 1 아이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항상 투자한 시간 대비만큼 본인들은 조금 효과가 안 난다라고 항상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 전략이 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존감을 좀 올려주는 게 대단히 좀 필요하더라. 제가 실전에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자, 케이스 3이 가장 주요한 이제 요주의 인물들인데요. 공간지각력 높습니다. 근데 학습관이 이제 엉망인 친구들. 자, 대부분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직은 애기라서 뭐 성장하면서 나아지겠지 하시는데요. 사실은 학습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6세에서 9세 사이에 대부분 형성됩니다. 뭐 지나고 나서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때를 놓치면 골든타임은 사실은 놓친다고 보셔야 돼요. 고학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애가 하지 않고요. 초등학교 내내 안 하던 안 하던 아이가 중학교 사춘기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니 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 때는 내용적인 면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저학년 때는 프레임을 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시키고 뭔가 선행을 나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공간지각력 의뢰가 좀 높은 것 같고 조금 산만한 것 같다. 그때는 마음 단단해져서 먹으시고 학습관을 저학년 때 많이 잡아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대부분의 4, 5등급 대 아이들이 케이스 3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학교 뭐 2, 3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학습 상담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부모님들이 대동해서 오실 때 걱정 섞인 말씀과 항상 걱정 섞인 어떤 우려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직 때를 못 만나서 아직 정신을 안 차리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머리는 비상한 아이라서 하면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동기부여도 좀 잘 해주시고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매번 하고 가시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공간지각력이 높은데 어렸을 때 학습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때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습 태도가 엉망이어서 그런 겁니다.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공간지각력이
높은 대신에 학습관이 망가져서 된 것이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좀 빨리 찾도록 조언도 하고 아이하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편이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학업적인 면에서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이 아이들은 항상 솔루션을 뭘 주냐면요. 복습을 합니다. 수업 시간이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더라도 성격들이 대부분 대범하거나 털털한 면이 많아서 뭐 괜찮다라고 느낍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장의 스트레스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이러고 그냥 너무 툴툴 털어버리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지각력이 높은 아이들은 복습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 숙제 이런 것들을 아주 딥하고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지 그게 성실함이라는 태도로 자리 잡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학습관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3 부류가 대단히 많고요. 이런 부류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대부분 4, 5등급에 해당합니다. 4, 5등급을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에서 맞으면 인서울 절대 못하고요. 경기권에 있는 수도권대 못 갑니다. 대부분 충북, 충남에 있는 사립대, 국공립 못 들어가고요. 사립대 정도를 겨우 갈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전문대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케이스 3에서 케이스 4로 가시면요. 케이스 4는 둘 다 낮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간혹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뭔가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이 아이들을 좀 접하다 보면 학습관도 낮은데 공간지각력도 좋고 막 총체적으로 난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언젠가 뭔가 이렇게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아이는 영어가 막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냥 학원도 그냥 엄마가 가래니까 그냥 오기는 오는데 또 그 꼴은 못 보니 왜 그런지 계속 이제 추궁하고 설득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을 여는데 영어가 싫다는 거예요. 아, 영어가 싫으면 학원에 안 와도 된다. 근데 이유는 좀 들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는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는 영어가 싫은 게 아니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싫은 거야. 왜 그런가 또 봤더니 영어 유치원에 어렸을 때 좀 무리하게 다녔는데 그때 흑인 원어민이 뭐 그 아이가 이제 뭐 흑인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흑인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심하게 꾸중을 준 거죠.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때 일종의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면하면 일종의 이제 겁을 먹고 싫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영어가 싫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준 사람의 멘토도 필수적으로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성 회복이 대단히 중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사는 아주 드물지긴 하지만 있다면 뭐 저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아이가 같이 좀 서로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케이스를 뭐 더 다분화돼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공간지각력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관의 상관관계를 케이스 1부터 4까지 나눠봤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선생님 간의 어떤 인터랙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뭘 잘 배우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잘 배우려면 얼마나 정열적으로 꾸준하게 습관화가 어떻게 잘 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 있게 융합이 돼서 재미있게 막 선생님이 웃겨주고 이런 재미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선생님하고 잘 호흡이 되고 있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잘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도 알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베이스로 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정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잉글리시는 재밌게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명언이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퀄리티는.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habit,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실천하는 두잉글리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요,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원내 연락을 취하셔서 개인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케이스고 또 어떤 거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더 추가 상담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36분, 이제 40분이 다 돼가네요. 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